미국은 교만했습니다. 영원한 1등, 절대 무너지지 않을 패권. 작은 나라들은 부품이나 만드는 하청 공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세상이 멈췄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47개 항만이 동시에 마비됐죠. 물류가 끊기고 증시가 폭락하고 문명이 정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시간당 3천억 달러씩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쪽 작은 반도에서 빛이 켜졌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단 3개의 항만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데이터가 흐르고 세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이 경악했습니다. 세계를 살렸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구호받던 나라가 이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알 속에서 땅을 지켰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아들은 연구실에서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3대가 흘린 땀이 마침내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새벽 3시. 백악관에 보고하기까지 4시간. 하지만 제 손은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7개 핵심 기술 독점 이 문장을 어떻게 보고하란 겁니까? 저는 데이비드 슬론입니다. 미국 산업정보국 수석 분석관, 25년 경력의 기술 패권 전문가죠. MIT에서 공학경제학 박사를 땄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거쳐 CIA 경제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보고서를 고치라는 압박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산업정보국 지하 분석실, 형광등 불빛만이 천장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엔 검은색 커피 한 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당도 크림도 없는 블랙, 제 인생처럼 단순했죠. 모니터 세대가 동시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고. 기술력 기준 패권 전환 가능성 78%. 넥서스 7, 우리가 15년간 구축해온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기술 특허, 산업 데이터, 공급망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최고 등급 경고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대상국 이름이 화면 중앙에 박혔습니다. 코리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죠. 이건 오류입니다. 반드시 오류여야 합니다. 재검증 시작.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알고리즘을 다시 돌렸죠. 5분,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점유율 42%. 양자칩 설계 특허 37%. 나노배터리 소재 51%. 극저온 반도체 냉각 기술 63%.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봤습니다. 한 국가의 기술 점유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수직 상승하는 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불가능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열었죠. 특허 출원 건수, 연구개발 투자액, 핵심 인력 이동 경로. 모든 화살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수원, 판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분석실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늘 우리 뒤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제조 파트너였죠. 우리가 설계하면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50년간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그들은 설계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까?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K-테크 아노말리 2035. 이상현상. 그래요, 이건 이상현상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평생을 숫자와 함께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5분. 백악관 브리핑까지 3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하나씩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리킨 산업군은 명확했죠.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칩, 나노배터리, 극저온 소재. 이 네 가지 기술은 지금 전 세계가 목을 메고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루트의 종착지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수원, 판교. 이게 전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공식 경로로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특허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죠. 제 보안 등급이라면 접근 가능했습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최근 5년 기술 출원 성장률 상위 국가. 결과가 떴습니다. 1위 대한민국. 연평균 증가율 43%. 2위 중국. 18%. 3위 미국. 12%.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2배가 넘는 속도로 기술 특허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3배 이상 빠르게. 특히 눈에 띄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극저온 반도체 냉각 소재.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었죠. 영하 273도 절대온도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양자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유율 63%.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은 바로 우리 국방부가 지난 3년간 찾고 있던 양자통신 코어의 핵심 부품이었죠. 우리가 찾고 있던 기술을 한국이 이미 완성했다는 겁니까? 저는 급히 내부 보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산업안보국 긴급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산업안보국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0여 명의 분석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국방보좌관이 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죠. 슬론 분석관.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양자통신 코어를 완성했다는 얘긴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국방보좌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건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양자기술을요? 슬론 농담하는 겁니까? 상무부 소속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조립공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면 그들이 만들죠. 그게 전부예요.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기술이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 기술 아닙니까? 데이터 노이즈겠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립이 아니라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보좌관이 저를 응시했죠. 무슨 뜻인가?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특허 맵이 떴습니다. 지난 5년간 극저온 소재 관련 핵심 특허 413건. 그중 267건이 한국 출원입니다. 이건 조립이 아닙니다. 설계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웃는 동안 그들은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비웃는 표정이었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익명. 제목 없음.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이런 메일은 위험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메일 본문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They are already testing in 포행. 포항에서 이미 테스트 중이라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틀 뒤 백악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무부 장관 직속 명령이었죠. 화상통화 화면 속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슬론,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국이야. 하지만 비공식으로 움직여. 언론에 노출되면 안 돼. 장관이 화면 너머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 때문에 위층이 발칵 뒤집혔어. 확인하고 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저는 분석만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읽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실에서 발표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사흘 뒤 워싱턴 덜레스 공항. 새벽 5시 30분 출발편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한산했죠. 저는 캐리어 하나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보딩 패스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나는 숫자를 추적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실을 목격해야 한다. 탑승구로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워싱턴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은 잠들었고 세상은 깨어났다.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공항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자율주행 안내 로봇이 떠다니고 있었죠. 승객들의 얼굴을 스캔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Welcome to Korea. Your gate is B-7.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실시간 항공편 정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얼굴 인식 게이트가 있었죠.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3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저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캐리어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카트가 제 짐을 싣고 제 앞에 멈춰 섰죠. 슬로님, 수화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카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겁니까? 공항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탑승 정보와 연동됩니다. 편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경망이다. 출구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탈까 생각하는데 이미 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슬론 분석관님이십니까? 한국 정부에서 보낸 연락관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판교로 모시겠습니다. 연구소 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전기차였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죠.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했고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판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거대한 공장들이 지나갔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이게 제조업 국가의 모습인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국과 눈앞의 한국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밸리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건물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자율주행 셔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들고 빠르게 걸어 다녔죠.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천장이 10m는 넘어 보였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양자코어 시연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시간 양자 전송 칩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룸을 채우고 있었고 모니터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당 테라바이트 단위였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선언이다. 양자코어 시연실 연구원이 콘솔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데이터 전송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 숫자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보안 콘솔의 스푸핑 경고. 젊은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급히 다가갔죠. 내부 침투입니까? 아닙니다. 외부 신호 위장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여길 보고 있다. 연구 책임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은 곳들이 있죠.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익숙해 보였습니다.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10분 후 양자코어가 정상 작동했죠. 데이터 전송 성공률 99.7%.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화상통화 알림이 떴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화면 속엔 상무부 차관보가 있었습니다. 매파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슬론, 보고서 초안받았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용을 수정해야겠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을 수정하란 말입니까? 용어를 완화해. 혁신적이라는 표현 대신 잠정적으로 바꿔. 독점이 아니라 선도로.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단어는 역사를 바꿉니다. 그렇기에 바꾸라는 거야. 차관보가 화면 너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보고서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과 정치는 다르네.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경력 생각해. 25년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죠. 커튼 사이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두 개의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 보고서, 다른 하나는 무해성 브리핑.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양심과 경력 사이에서 말이죠.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새 메모를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숫자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교 연구소에서 다시 만난 한국 측 연구 책임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부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3자 옵저버 참석, 모든 로그 공개, 실패도 기록에 포함.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연구 책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죠. 그의 짧은 미소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 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죠. 회의실엔 산업안보국, 국방부, 상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 방문 계획을 설명하자 한 분석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슬론, 정신 차리세요. 한국은 하청 구조입니다. 설계는 결국 서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우리가 만든 청사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화면 속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들은 체인을 잇지 않습니다.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만 크게 들렸죠. 국방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표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특허 지도가 떴습니다. 지난 3년간 양자통신 관련 국제표준 제안 62건, 그중 37건이 한국 주도입니다. 표준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USB, LTE, GPS를 기억하십니까? 그 표준을 만든 나라가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양자기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그건 과장 아닙니까? 숫자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의는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화상 통화가 끊기기 직전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산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직접.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권력은 수치를 낮추라 했다. 하지만 진실은 소리를 높인다. 내일이면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진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새벽 5시 첫 차였죠. 기차는 조용했습니다. 승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연락관이 옆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테스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부산 신항 전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새벽에요? 네. 실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조건에서 테스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신항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항만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고 있었고 트럭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적었습니다. 대부분이 전기 차량이었죠. 관제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3층 높이의 대형 스크린이 항만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슬론 분석관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김 부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지금부터 시스템 통합 가동을 시작합니다. 양자 코어와 크레인 제어망, 자율주행 야드 트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3중 동기화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 부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전 구역, 최종 점검 완료 보고하십시오.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1구역 준비 완료. 2구역 준비 완료. 3구역 준비 완료. 김 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3, 2, 1. 새벽 4시 58분. 점화. 순간 항만 전체가 하나의 엔진이 됐습니다. 크레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가 공중으로 올라갔고 자율주행 트럭들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역 지연 시간 34m초에서 3m초로 감소.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0% 감소였습니다. 선석 회전율 41% 증가.
채설료 실시간 18% 감소. 숫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패권은 군함이 아니라 밀리초에서 무너진다. 김 부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전 6시 보안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별도의 보안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더 엄격했죠. 출입할 때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거쳤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QKD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을 시연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네트워크 지도가 떴습니다. 부산 신항 전체가 연결되어 있었죠. 모해 침투 시나리오를 투입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외부 해킹 시도였죠. 기존 보안 체계는 주의 플래그를 띄웠습니다. 이제 QKD를 활성화합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순간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장 패킷이 즉시 분해됐습니다. 침투율 0% 유지. 미국에서 함께 온 옵저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군급을 넘었어. 국가급 표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빛을 이용한 키 분배입니다. 누군가 중간에 가로채려 하면 빛의 상태가 변합니다. 즉시 감지되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빛이 열쇠가 되었다. 오전 10시 현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부두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크레인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높이가 60m는 넘어 보였습니다. 한 베테랑 작업반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여기 오신 외국분이십니까?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구경 잘하고 가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엔 한 달에 서너 건씩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안전 헬멧엔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제 동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반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요? 보여주셔서요. 오후 2시 관제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김 부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부산, 울산, 포항 3개 항만을 동시에 연동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작합니다.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에 3개의 항만이 떴습니다. 드론, 무인 운반차, 크레인, 도크가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동기화 시작. 시간차 0.003초. 숫자가 흘렀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대시보드가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네트워크 헬스 엑설런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K-테크 아노말리에서 K-테크 아키텍처로. 이상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긴급 통화였죠. 시간은 밤 11시, 워싱턴 시각으론 오전 9시였습니다. 화면 속엔 메파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슬론, 자네 보고서 내용이 문제야. 상무부 차관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표현들을 전부 수정해야겠어. 혁신을 개선으로, 표준을 시도로, 독점을 선도로 바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이 아니라 조정이야.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에게 기술적으로 밀렸다는 보고서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의회가 뒤집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역사 기록입니다. 검열은 실패의 기록이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슬론, 자네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선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 있습니다. 권력과 양심 사이가 아니라. 통화가 끊겼습니다. 차가운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력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했죠. 슬론 분석관님,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국전력 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전국 전력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인위적인 부하가 감지됐습니다. 피크타임에 외부 교란까지 중첩됐죠. 동시에 일어났습니까? 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양자 코어로 대응 가능합니까? 이미 작동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양자 코어가 키를 재분배하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평준화되기 시작했죠. 주파수 60Hz,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02.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릴 누가 시험하는지 알 필요 없어요. 막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외신 기사가 터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였죠. 한국 양자기술, 국책쇼에 불과. 실제 성능은 미검증. 저는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레이밍이 시작됐습니다. 외신 기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슬론 분석관님, 이 기사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답신했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제 진실 보고서는 보류됐습니다. 대신 무해성 브리핑만 상정됐죠. 저는 한국 측 연구 책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보고서가 보류됐습니다.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확하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간보다 정확성을 믿는 나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부산-울산 연동망에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90초간 전체 시스템이 다운됐죠. 저는 급히 관제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입니다. 지금 복구 중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분 안에 끝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0초는 길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선. 하지만 정확히 92초 만에 시스템이 다시 켜졌습니다. 김 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동 우회 후 코어 리부트 완료. 키 재분배 성공. MTTR 92초 달성.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마추어는 속도를 자랑한다. 장인은 복구 시간을 기록한다. 다음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관제센터 벽면엔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죠. MTTR 92초 마이너스 신기록. 엔지니어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다운타임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서명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워싱턴은 제 보고서를 보류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의 증가는 성공이 아니라 복구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92초 만에 세계에게 그 답을 보여줬다. 그리고 파일을 암호화해 저장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빛을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은 사실을 늦춘다. 하지만 기술은 세상을 다시 켠다.
내일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각 새벽 3시,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엔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국방부 차관이 앉아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슬론, 자네 보고서는 공식 폐기됐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신 이게 배포된다. 그가 다른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실패 보고서. 한국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지적한 내용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제 해석이지.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슬론, 넌 선을 넘었어. 25년 경력이 아깝지 않나?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은 진실의 경계에 그어야 합니다. 권력의 편의가 아니라.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세상이 멈췄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글로벌 해상물류망 동시 마비. 40여 개 항만 운영 중단.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북미 주요 항만 유럽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인공지능 물류통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뉴욕 증시 일시 거래 중단. 글로벌 물류량 27% 급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급히 부산 관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정상이라고요? 네. 부산, 울산, 포항 모두 가동 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는데 한국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1시간.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물류대란 컨테이너 수만 개 발목 껴. 북미 서부 항만 올스톱. 경제적 손실 추산 불가. 그런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항만만 정상 가동 중. 아시아 물류의 유일한 통로. 부산 신항관제센터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엔 전 세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붉은색이었죠. 하지만 한반도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물류 데이터가 전부 우리 네트워크로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감당 가능합니까? 우린 우리 목보다 많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야죠. 지금 세계가 숨을 못 쉬니까. 김 부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전 구역, 백업 서버 풀가동. 양자 코어 용량 최대치로 확장. 라우팅 경로 3중 확보. 예비 전력 투입 준비. 명령이 쏟아졌습니다. 스크린 속 숫자들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버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을 다시 켜야 했다. 밤 10시 글로벌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코리언 퀀텀 코 키프스 더 월드 온라인. 웬 코리어 카트 더 월즈 팔링 시그널. 사우스 코리어즈 포츠 더 올리라이트 인 글로벌 블랙아우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관제센터 한쪽에 앉아 노트북으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다시 켰다고. 김 부장이 다가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경이롭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시 켠 건 총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워싱턴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상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 대통령 대변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슬론 분석관, 한국 기술의 임시 활용을 승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메파라인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이 없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그때 제 이메일로 알림이 왔습니다. 언론사 여러 곳에서 동시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슬론 분석관님의 보고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 진실 보고서였습니다. 누군가 유출시켰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K-TCHARCHITCTURE A 뉴 스탠더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흐르는 법입니다. 그날 밤 부산 항만을 내려다봤습니다.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내려왔죠. 저 멀리 바다 위로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시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네바 국제회의장, 차세대 통신 및 양자보안 표준 회의가 열렸습니다. 20여 개국 대표단이 모였죠. 저는 미국 대표단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석관 자격이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양자통신 표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안이 떴습니다. 하나는 미국 주도안, 다른 하나는 한국 주도안이었습니다. 표결 시작합니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안에 6표, 한국 안에 14표.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K-퀀텀 프로토콜,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국 대표단석은 침묵하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표준의 주인이 바뀌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상무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슬론, 자네 말이 맞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늦었지만 배워야 합니다. 차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패권이란 게 뭔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패권은 소유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차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네 보고서 결국 공개됐더군. 진실은 언제나 흐릅니다. 대가가 있었을 텐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확신이요.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네, 슬론. 자네가 옳았어.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초청이었습니다. 부산 신항준공 1주년 기념식이었죠. 오후 6시 부산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김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두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했죠. 베테랑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이었습니다. 외국분 또 오셨네요? 네.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야간 사고는 거의 없어요. 작년 한 해단 2건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요? 우린 그냥 일했을 뿐인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 혁신입니다. 반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의 끝은 사람의 무사기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외신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이동했다. 한국이 쓴 표준, 인류가 읽다. 더 이스트라이츠, 더 월드리즈. 저는 기사 스크랩 위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리스펙트 이즈 더 뉴 커런시. 존중이 새로운 화폐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 처음 왔던 그 연구소였죠. 양자코어 시연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푸른빛이 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약속했잖습니까? 계속 지켜보겠다고.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신규 연구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자재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What I learned from Korea. 25년간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숫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숫자 뒤엔 사람이 있고 사람 뒤엔 신념이 있다는 걸. 한국은 기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을 재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패권은 무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존중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재조립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번엔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석관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돌아온다. 공항을 나서는데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슬론,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좋은 의미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요. 아, 요즘 한국 대단하던데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5년간 앉아왔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부산의 크레인들이, 판교의 푸른 빛이,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